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저희 법률 방송에서는 문신, 즉 타투 합법화 이슈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타투, 하다못해 반영구 화장 시술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것들은 모두 불법 의료 행위라고 하는데요. 길거리로 나온 문신사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끝에 6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조 후보자는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의 눈썹 문신을 태그로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신, 반영구 화장, 타투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전국의 문신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술하는 의사 내 눈으로 본 적 없다. 직업 자유 보장하라. 전문직을 인정하라. 좀처럼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국의 문신사 1000여 명이 한데 모여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문신사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일단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신과 타투 시설이 법적으로는 무자격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까지 600만 건의 불법 의료 행위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은 뒤로 한 채 범법자로 처벌하기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현행 불법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문신을 산업으로 합법화, 양성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신사나 타투이스트의 면허나 위생관리 등을 법제화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달라는 것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문신 시술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보건과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까지 매번 문신사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저희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합법화된 법안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전문 직업인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게 호소하고 희망합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회가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했다며 관련법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입법 부작위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에선 그제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천여 문신사들의 국회 앞 집회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신이나 타투, 하다못해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시술도 현행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문신 합법화 이슈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은 현장의 문신사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타투샵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메운 타투 도안들이 눈길을 잡아끕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전위적인 표정의 여성 얼굴에서부터 형형색색으로 화려한 꽃 문양들까지 다양한 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마치 웹툰을 그리듯 컴퓨터를 이용한 도안 구상과 스케치, 색을 입히는 것도 이제는 대세입니다. 꼭 읽어보세요라는 안내 문구에 시간 없어 급하게 해달라고 할 거면 그냥 가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이채롭습니다. 타투라는 일에 대한 나름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실제 문신이나 타투는 조폭이나 양아치나 하는 것이라는 식이었던 기존 인식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뀐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조폭이라든가 건달들이 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타투 장르들이 패션이라든가 미니 타투, 레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타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레터링은 특정한 글자나 문장을 이미지화해서 타투로 새기는 것으로 타투는 이미 여러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트렌드화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갖고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찰분들도 타투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현역 군인들도 타투샵을 찾아 타투를 하는 고객들도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성과 자기만족,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정도지 조폭이 문신하듯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긴다는 식의 큰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도 인식도 많이 하고 또 제 하나 또 개성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게 시술하시는 분의 그 퀄리티가 나오면은 거기에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아요. 그런 기분이. 타투샵을 찾은 고객들은 하나같이 패션이나 개성, 자기 만족을 위해 타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반영구 문신샵입니다. 네일아트와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함께하는 업소입니다. 매일매일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게 번거로워 반영구적으로 그려넣는 겁니다. 여성들뿐 아니라 상당수 남성들도 보편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시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이지만 몸에 새기는 문신이나 타투는 물론 이런 눈썹 문신도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반영구가 불법이라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양성화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만 자꾸 음성적으로 지하로 숨기려고 문신이 불법 의료행위로 낙인 찍힌 건 지난 197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던 1990년대 초 눈썹 문신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문신사에 대해 서울고법이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당시 서울고법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간과했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문신과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의 굴레와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일회용 침을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안전위험 의무는 실정을 한참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뜁니다. 일단 안전하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타투 문화라는 건 없어졌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렇게 인체 해가 있고 보건 위생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불법 문신, 관계기관 합동단속 같은 보여주기식 단속도 지금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과 틀린 점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합동단속이라 그래갖고 어떤 지방경찰청에서 통솔해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속을 하는 이유는 손님들과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손님이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좀. 의료법 제27조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거운 벌금 형이 내려지고 이 형들은 다 병과될 수까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반영구, 연구 시술을 합쳐 35만 명가량의 문신사와 타투이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오늘도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와 경계 사이에서 불법 의료행위 범법자가 될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문신침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장 당속이라든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조금씩은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착오적인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신자 출입 금지. 한때 대중목욕탕에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대하는 듯한 문신에 대한 이런 거부감과 위화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일까요? 실체가 있는 인식일까요? 문신 잔혹사,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문신은 조폭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 되짚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신현준과 김원희가 주연을 맡은 2005년 영화 가문의 영광 2 가문의 위기입니다. 여검사와 조폭의 로맨스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그린 조폭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거대 조폭을 이끌어가는 삼형제가 등에 나눠 새긴 호랑이 문신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이처럼 문신은 조폭의 전유물 또는 상징물처럼 치부되곤 합니다. 실제 80년대나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조폭 검거 소식을 전하는 TV뉴스엔 체포된 조폭들의 상반신을 벗겨 일렬로 세워놓고 문신을 보여주는 장면이 공식처럼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문신은 조폭이나 하는 것이라는 어둡고 음습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된 걸까요? 문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언론 보도와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문신 관련 외신 보도입니다. 살인마 스페크의 문신 캐나다 청년의 대유행, 시카고 살인마 파렌 만민을 지옥으로란 문신 새겨, 무조건 갱단으로 강주, 마닐라시 문신 금지령 같은 제목의 기사들입니다. 이런 식의 살인마나 범죄자들이 문신을 많이 한다는 식의 외신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갈래는 60, 70년대를 관통하는 히피 문화를 타고 유입되는 문신 관련 가십성 외신 뉴스입니다. 이 경우 문신은 일탈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로 소비됩니다. 범죄자와 히피, 범죄와 일탈, 퇴폐, 어느 경우든 문신은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범죄에서 비정상의 범죄에 속하고 타자화되고 낯선 것이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폭만 잡았다 하면 상반신을 노출시켜 TV뉴스를 통해 전 국민의 문신을 보여주는 일이 일상화됩니다. 결국엔 이런 인식들이 쌓여서 문신은 조폭 같은 범죄자나 대마나 피우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고해집니다. 조폭들이 문신을 했던 거는 조직원 간의 단합, 무슨 단결, 그리고 그 충성 유도, 뭐 형제를 맺는다고 문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먹을 쓰는 애들이니까 자기 과시형으로 뭐 80년대 들어서는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 문신은 유해하다는 보건안전 문제가 더 씌어집니다. 영구 눈화장 시술 부작용, 미용 문신 피부질환 유발, 예뻐지려다 평생 후회 등의 기사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문신은 곧 조폭 이미지에 문신은 위험한 것, 불법, 야매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문신에 더 입혀지게 됩니다. 문신이 보건위생에 위험한 발생이 할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에 침해를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신 합법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문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일관되게 확인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지난 1992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법원 선고입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문신사의 눈썹 문신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준 행위는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 경향을 뒤집고 불법 의료행위 혐의 문신에 무죄를 준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문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줄곧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점을 감안하지 않고 문신이 의료행위라는데 문신 시술하는 의사 본 적이 있냐고 문신사나 타투이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문하는 대목입니다. 병원에서 문신사가 하는 문신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병원이 아닌 문신사가 하는 문신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문신은 문화이며 남녀 구분 없이 눈썹 문신 등 자기 표현을 위하여 실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문신이나 타투를 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찾아보는 건 이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탤런트 고소영과 한예슬, 영화배우 류승범, 가수 이효리, 설현 박재범, 축구 국가대표팀 조현우, 차두리 등 일일이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SNS를 통해 문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숨기고 감춰야 할 것에서 자랑하고 따라하고 싶은 어떤 것. 지금도 TV방송에선 문신을 흉측한 상처라도 되는 양 모자이크 처리에 가리는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미 국민 의식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다 저는 합법화는 이미 되어 있고 문서적인 공문적인 내용만 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이나 타투를 포함해 한 번이라도 문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신사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일 헌재에 문신 합법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앵커브리핑 조국 청문회 단상입니다. 조 후보자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2시간 정도 앞둔 오전 8시 6분쯤 국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온 조 후보자는 공무 목적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의사당 4층에 마련된 청문회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후보자는 일절 답하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2분 여상규 위원장이 착석해 청문회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며 청문회는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복도까지 취재진이 꽉 들어찼고 일본 방송들도 생중계에 나섰을 만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조 후보자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며 선서문에 적힌 날짜 2019년 9월 6일을 1919년 9월 6일로 잘못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뚜껑이 열리자마자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우 의원은 이런 최악의 후보가 없었다며 모두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모두 발언하지 말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자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현 의원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하겠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간략하게 하겠다고 답한 뒤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폭탄 수준의 언론 보도, 그리고 가족을 죄어오는 검찰 수사, 더 단단해졌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핫한 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오기 전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 내용 자체가 가짜다. 표창장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라고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딸은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다. 고대를 다니면서 유학을 가든 의전원을 진학하든 동양대 표창이 뭐라고 그걸 위조했겠냐라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표창 위조 논란을 포함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공방이 난무했지만 어느 쪽도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받은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두 개의 조국이 있는 것 같다. 주옥 같은 말만 했던 조국과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두 개의 조국이 있다고 조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이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의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이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따가운 지적인데 금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고 법무부 장관에 왜 조국이 되어야 하느냐고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실천 마음 더 단단해졌다와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는 조 후보자의 오늘 모두 발언과 답변 발언.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검찰과의 전면전은 예정된 수순 아닌가 합니다.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 대전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전격 합의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1시간 이어진 마라톤 기자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단행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2차 추가 압수수색. 엄중 수사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지 검찰개혁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말 쳐내려는 것인지 마치 조 후보자 해명을 기다려 압수수색에 나선 듯 시기도 공교롭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의도와 의중을 몰라 청와대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진짜 의중은 검찰 수사 결과로 나타날 테고 이틀에 걸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와 검찰 2차 압수수색 관련해서 오늘 포털에선 근조 한국 언론과 보고 있다 정치 검찰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연이어 장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입니다. 실시간 이슈 1위는 근조 한국 언론, 2위는 한국 기자 질문 수준입니다. 10위는 조국 기자회견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10위 10개 가운데 3개를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와 7위는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학교입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검색어 10위 안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자간담회를 놓고 보면 기성 언론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근조 한국 언론, 한국 기자 질문 수준,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 제기 초기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조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에겐 진위나 옥석에 상관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른바 기레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들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면 원래 기레기라 그렇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 매체들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면 신기레기 출연식입니다. 조국은 검찰개혁 최적임자다. 조국을 상천에 끌어내리려는 자들은 개혁 저항 세력들이다. 이들 저항 세력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가짜 여론을 만들고 있다. 가짜뉴스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논리 기제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이런 인식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대규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전개되자 온라인에서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 전쟁입니다. 실제 검찰 압수수색 당일인 8월 27일엔 조국 힘내세요 키워드가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튿날인 28일엔 가짜뉴스 아웃이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30일엔 법대로 임명과 보고 싶다 청문회가 실검 1, 2위를 장악했습니다. 이후에도 나경원 자녀 의혹, 정치검찰 아웃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휩쓸었고 청문회가 무산된 2일엔 다시 법대로 조국 임명이 실검 1위를 차지했고 기자간담회를 두고선 근조, 한국 언론, 한국 기자 질문 수준 같은 검색어가 실검 1, 2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오늘은 이런 검색어를 띄우자 제안하고 지지자들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며 검색어 입력을 독려하는 겁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의 적폐들이 조국으로 대표되는 촛불을 압살하려 결집한다며 네이버와 다음 실검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면 해당 글을 퍼나르며 조국 힘내세요를 해시태그로 검색어 입력으로 확산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오후 3시경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보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호전적 문구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온라인 시민운동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선 드루킹, 킹크랩처럼 기계를 쓰지 않았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흔히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악의적인 왜곡이나 음해를 위한 질문과 기사도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면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와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싸잡아서 기레기로 모는 것은 카타르시스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공정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작이든 운동이든 아무튼 인위적 장악이 가능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노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선 개입하지 않되 언론들을 줄 세우고 네티즌들을 자기 마당에서 놀게 하고 결과적으로 여론을 좌지우지 장악하는 그 단맛을 결코 놓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이 건전한 온라인 여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유명 당구 선수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단어는 유명 당구 선수였습니다. 유명 당구 선수에 이어 당구 선수 등도 뒤이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그러나 당구라는 스포츠와 관련 없는 친족 성폭력 대법원 판결 관련한 소식입니다. 유명 당구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올해 41살 김모 씨는 이른 나이인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김 씨는 2011년 6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딸의 나이는 겨우 12살 무렵입니다. 그리고 김 씨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7년간 상습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또 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당구 큐대로 때리는 등 어린 딸을 상습 폭행하며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중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김 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하며 1심 징역 17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이번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징역 1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하급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범죄에 네티즌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까. 짐승만도 못하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징역 17년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2010년 369건에서 2017년 535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친족 성폭력 피고인 183명 중 친부가 44%인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가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친족 성범죄 10건의 7건은 생물학적으로 낳아줬든 키워주고 있든 언필칭 아버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버지가 성범죄자여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되고 해체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건이 덮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즉각 바로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학교가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이 더욱더 촘촘하게 갖춰서 적어도 이렇게 수년씩 지속적으로 친족 성폭력이 자행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유명 당구 선수로 보도된 김 씨에 대해 대한당구연맹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인했다며 김 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로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유명 당구 선수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나와 포털 실검을 장악한 것인지 그것도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선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 공동 주최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 기자, 상고심이면은 뭐 대법원 재판을 말하는 건데 뭐 통계나 현황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이런저런 분쟁이 늘고 변호사 수도 같이 급증하면서 이제 소송 건수도 덩달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약 4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1990년에 비해서 5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단순 계산을 봐도 12명의 대법관 중에 1명이 이제 한 1년에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4천 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에도 하루 10건 이상씩은 처리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뭐 말 그대로 엄청난데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긴 시급해 보이네요. 네, 대법원에서 맡은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신속 충실한 재판이 어렵다는 게 지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한 법령 해석 통일 기능 등 이제 대법원 본래의 기능과 역할도 부실해졌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서 현재 법 제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면서 대법원이 법령 해석 및 법 적용의 통일적 기능,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네, 소송이 급증한 지금과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1950년대에는 대법원을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 아닌 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해서요 운영하다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고 허가제를 10년 가까이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994년 도입된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유 없음을 판단하려면 어차피 사건을 들여다봐야 돼서 대법원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 네. 지금은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있으나 상고되는 사건의 숫자나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상고제도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네, 크게 세 가지가 대안으로 네. 제시됐는데요. 하나는 80년대에 시행했던 상고 허가제를 이제 다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네. 민사 사건에 있어서 헌법, 법령 그리고 판례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상고를 인정하고요. 네. 그 외에는 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제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해서 이제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또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은 이제 극복해야 할 점입니다. 네. 뭐 다른 두 대안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60년대 있었던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부를 신설하는 네. 방안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더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 고법 상고부에서 나눠서 재판하는 건데요. 네. 별도의 상고법원 도입도 이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고법과 대법 사이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네. 이제 상고심 대다수는 상고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위주로 사회 규범을 판단하고 제시하는 일종의 정책법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고법 상고부나 상고법원 설치는 정책법원으로 이제 대법원의 역할을 회복하면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라는 헌법 정신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이제 상고법원은 별도의 법원을 한 곳에 두는 거고 네. 이제 고법 상고부는 각 고법마다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둔다는 점인데요. 네. 상고법원 판결이나 고법 상고부 판결에 불복해서 이제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사심제로 또 하염없이 사건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쉬운 게 없네요. 대법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네,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대법관 수를 무한정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사회 규범에 대한 판단과 제시라는 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네.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야 되는데 네. 이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합 토론은 또 어려워지고 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전원 합의체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대법관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원 합의체 토론이 점점 불가능해지므로 대법관 증언만을 해결책으로 볼 것은 아니고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도 개선과 대법관 인적 구성 다변화 투트랙으로 이 상고제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하긴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상고법원 도입에 목을 맸는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유통업 종사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가 취재하고 왔습니다. 신 기자, 유통 서비스업 종사자들 뭐 열악한 근무 환경,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유통서비스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네. 이런 유통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앉지 못하는 의자, 뭐 사용 못하는 화장실, 또 쉬지 못하는 휴게실 이 세 마디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휴식도 이제 서서 대기할 것을 강요한다든지 뭐 고객용 화장실은 직원이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이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이제 뭐 하지정맥류, 뭐 방광염 등 각종 신체 질환 또 우울증까지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제 2배 또 최대 67배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그동안 없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네.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제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유통업 종사 노동자의 작업 환경 실태 조사와 뭐 서서 대기 등 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한 점검 개선, 또 유통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등과 뭐 이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 이런 것들을 골자로 했는데요. 네.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뭐
뭐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네. 아직 현장에서는 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사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은 쉬게 하고 바쁜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게 하고서는 뭐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켰다는 식으로 이제 업체들이 있는 제도도 안 지키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대안을 내놓은 게 뭐가 있나요? 결국에는 이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이 쉴 권리 보장은 네. 업체 선의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네. 이제 뭐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로 좀 강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것, 또 그리고 이 휴게권의 제도적 보장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요. 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유통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벌 유통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요구는 당장 처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명절 당일에도 추가로 의무 휴업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기는 있나요, 그런데? 네, 현재 유통산업 규제 관련 법안은 35건 정도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계류 네.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난 2016년 김종우 민중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개정안에는 뭐 노동자 건강권 그리고 중소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대형마트, 뭐 백화점, 면세점 이런 재벌 유통 대기업들의 뭐 영업시간 제한, 뭐 의무 휴일제 확대, 뭐 이런 것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을 해놨습니다. 네. 단일법에 이처럼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일은 흔치 않음에도 국회는 이를 3년째 방치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게 김종훈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제도 마련 그리고 이제 그 전이라도 신세계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런 유통 대기업들이 자율적 의무 휴업 실시 등 노동자들과의 뭐 상생에 좀 나서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화장실도 못 가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선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들의 공동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 기자, 일본 변호사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변호사들이 참석했나요? 네, 먼저 한국의 대한변협과 같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있는데요. 네. 이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을 지낸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특별 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네.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인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네. 강제징용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발언을 했나요? 네, 먼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네.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외하고 체결된 협정이며 네.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은 채 체결된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큰 한계가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요. 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아베 총리나 일본 주요 언론사의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 제도나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국가 간 협정으로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왔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해석이나 이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비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뭐 다른 발언은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이 화이트 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네. 징용인 문제를 둘러싼 보복 조치임은 분명하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일 두 정부는 보복 전쟁을 중지하고 징용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 대응을 위해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협이 연대해서 교류하며 공동 행동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뭐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일본 변호사는 또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네, 일본 변호사연합회 한일 변호사회 전후 처리 문제 공동행동 특별부의 위원인 이제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네.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먼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표현에 대해 네. 누구와 누구 간에 또 어떠한 문제가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이 책임을 추궁할 때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상대국의 국민이 책임을 추궁할 때는 해결됐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일본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자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이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의 자국 정부를 향한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네. 뭐 진짜로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네, 강제징용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네. 아베 총리나 주요 언론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 네. 소멸하지 않은 개인 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을 한국의 재판소가 인정한 것이 어째서 국제법 위반이 되는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 비난은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소송을 진지하게 대응하려 하지 않았다고 자국 정부를 가감없이 비판했습니다. 네. 뭐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거는 어떤 점들을 제시했나요? 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비난은 극히 정치적이라면서 네. 징용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서 징용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소송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그러면서 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정책은 최악이라면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일본에서 법률가의 활동, 성명, 연대 활동 등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냉정하게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고 네. 이제 또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특별 연설을 했던 우츠노미야 겐지 일변년 전 회장도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기억의 계승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억의 계승은 가해국인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게 이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그리고 네. 서울변의 이사인 임재성 변호사,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등도 같은 취지의 주제 발표를 하고 네. 또 일본 변호사들의 주장과 논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공감했습니다. 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선 기억의 계승이 중요하다.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변호인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고 강금원 회장이 운영했던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송 전 비서관은 급여,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을 수수했고 검찰은 이 돈 전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송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자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송 전 비서관 측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받은 돈 가운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한 2억 4,519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채용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7년 동안 경남 양산시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내리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 기념회 등 정치활동을 했음도 판결에 감안됐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고문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기존 주장에 받은 돈을 전부 다 생활비로 썼다고 거꾸로 치고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분으로 지칭해 고 강금원 회장이 피고인이 모시고 있던 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피고인이 직업도 수입도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서 골프장 고문직을 맡겼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돈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문료를 정치활동에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고문료는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제 이후에 변호인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명백히 예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낸 원조 친노 측근입니다. DJ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는 장관실 사무관으로 따라 들어가 보좌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엔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사회조정 2비서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끝까지 임기를 같이 한 이른바 순장조였습니다. 이후 정권을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송 전 비서관은 변호인 표현대로 직업도 수입도 없어 생계가 막막한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고문 직함을 주고 생활비를 챙겨줬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후 송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동선을 함께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거쳐 정무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가 정치자금법 기소에 발목을 잡힌 신세가 됐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 조항을 거꾸로 비틀어 애초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어서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게 당연한 거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이 돈이 모두 생계비로 사용됐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에 검찰은 동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생활비 성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다면 수수한 돈 전체가 정치자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변호인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은 돈을 받을 때 범죄가 완성되는데 범행 후 생계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정치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어떤 형태로 돈을 받았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중요한 정황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해당 쟁점을 두고 양측 주장을 중요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에게 생활비와 정치활동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검찰과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변호인.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한 점을 참작했다.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 1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돈 없으면 정치하기도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업종 종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예식장업주 A씨 등은 각 13억 3,659만 원과 4억 8,430만 원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거래대금 50%를 과태료로 부과받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경영 법인이 건당 10만 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 요청 없이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규정을 어겼을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자가 얻은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에 대해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직업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 균형성도 충족해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과태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이선혜,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선혜 재판관 등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 경위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할 게 아니라 애초 발급하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